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권 시장에서 큰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시장 에 또 큰 사건이 있죠. 일단 그 제도권 전통 금융시장에서 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지난주 이후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금요일날 발표된 5월 CPI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8.6%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았던 숫자고요. 많은 분들이 4월이 CPI의 피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에도 많이 높았지만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Fed Fund Future Market에서 연말까지 기준금리 예상이 3.6%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기대치가 한 2.6%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은 2%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의 폭이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기대치도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0.5% 정도의 인상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기대치를 한 0.75% 정도로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긴축 정책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은 모든 위험 자산군의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상자산 업계 에서 있는 큰 사건인데, 바로 이 셀시우스라는 회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셀시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중앙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C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치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아주 대형 크립토 업체 였습니다. 자, 이 업체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셀시우스에 예치를 했던 사람들이 예치금을 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치하고 있는 자산이 한 12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고요. 물론 이 숫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자금을 인출해 나가는 트렌드가 계속 2022년 들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치된 자금을 잘 관리를 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셀시우스가 그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 많은 이자를 제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자 동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치받은 이더를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더를 스테이킹 하는 거였습니다. 이더 스테이킹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더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중에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한 증표를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 유동성을 해소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증표를 담보로 사용을 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이러한 사용 방법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시중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리더 파이낸스라는 곳입니다. 이제 리더 파이낸스라는 프로토콜은 이거는 이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인데, 이더리움 비컨 체인이 시작이 되면서 생긴 프로토콜입니다. 이더리움 비컨 체인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이더리움 상에서 존재할 일종의 컨센서스 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컨 체인에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 이더가 오랜 시간 유동성이 없이 락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기후비용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토콜이 리도 파이낸스인 거죠. 리도 파이낸스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다음에 받는 증표를 스테이크드 이더의 줄임말인 ST 이더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ST 이더가 많이 발행이 되었고 지금 스테이킹된 이더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리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양의 ST 이더가 시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T 이더를 사용을 한 다양한 또 디파이 서비스도 막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베 같은 프로토콜 상에서 ST 이더를 예치를 하면은 그거를 담보로 이더를 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생겼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ST 이더와 이더의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담보 비율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한 0.9 정도까지의 담보 비율로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설계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이더랑 ST 이더가 크게 가격이 벌어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 ST 이더의 가격은 또 ST 이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은 뭐 이런 상으로는 ST 이더를 그냥 쭉 들고 있으면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을 때 이더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격이 크게 벌어질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셀시우스도 이더를 사용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리도 파이낸스를 사용을 해서 많은 양의 이더를 스테이킹을 하고 ST 이더라는 형태로 자산을 들고 있었던 거고요. 또 ST 이더를 아베가 제공해주는 그런 랜딩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더를 대출을 받고, 또 대출받을 이더를 다시 리도 파이낸스에 예치를 해서 ST 이더를 받고, 그러한 대출 방식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이자 수익률을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던 거죠. 이거는 뭐 비단 셀시우스뿐만이 아니라 디파이 쪽에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많이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베가 이 ST 이더를 담보로 사용해서 이더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을 때 상당히 또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자산을 예치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낳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셀시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 있는 자산이 필요한데, 유동성 있는 자산이 충분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들고 있던 이더 중에 한 27% 정도만 그대로 이더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직접 스테이킹을 했었고요. 그리고 44% 정도를 이 리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ST 이더의 형태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직접 스테이킹한 거는 뭐 금방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더 아니면 ST 이더인데, 이더의 보유량이 예치한 거에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 환매 요청을 받아내기에는 충분히 않기 때문에 ST 이더를 이제 유동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갖다 팔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ST 이더와 이더 사이의 비율이 1대2를 유지를 못하고 점점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ST 이더와 이더 사이에 1대1 비율이 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UST의 디패깅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테라 루나 사태와 연관 지으면서 또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많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ST 이더를 사용해서 이더를 빌리고 그거를 3번 반복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ST 이더를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레버리지를 했던 거를 이제 딜레버리지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더가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이더 가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그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셀시우스는 고객들의 인출을 막기 위해서 어저께 자금 인출을 금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시우스에서 자금을 예치한 분들은 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인출을 막은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동성 확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ST 이더를 팔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담보로 사용을 해서 돈을 빌린다는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일정 부분 셀시우스는 유동성이 높지 않은 자산들을 담보로 자금을 많이 빌려서 지금까지 환매 요청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1000억 달러 정도치의 자금을 지금까지 빌려오고 있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빌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ST 이더를 처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유동성이 많다는 허브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만 봐도 이 많은 양의 ST 이더를 짧은 시간 내에 매도할 수 있는 만큼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커브를 사용해서 매도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OTC 거래나 어떤 제3의 업체가 등장을 해서 ST 이더를 사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뉴스를 보면은 넥소라는 또 하나의 그 랜딩 업체가 자산을 일부 매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시우스는 지금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지는 앞으로 좀 이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셀시우스의 과거에 수상했던 행적들을 많이 이제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쯤에 35,000 이더를 스테이킹을 하다가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손실을 했었는데 뭐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든지 기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과거 행적들 중에서 약간 수상한 것들을 소환을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태는 루나 테라와 같은 사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셀시우스라는 하나의 랜딩 업체가 유동성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금 경색이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셀시우스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이더 관련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리도 파이낸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거고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유동성 관리가 잘 안 됐던 하나의 업체에 의해서 생긴 파급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어떤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빨에 당겨서 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하고 있는 뭐 다른 사업체가 망해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했을 경우에 자신이 들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급 매물로 내놓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강남 아파트 자체의 그 근본적인 가치가 망가지는 건 아니고 그 한 큰 아파트 보유업체의 또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만은 어떤 매도 물량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도 물량이 해소가 되면은 강남 아파트는 그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나 뭐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뭔가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상자산이 지금 담보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 19년 대비 지금은 디파이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졌고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이런 가상자산을 담보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자산 가격이 빠지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런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강제 매매, 청산 매매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담보로 사용됐던 많은 코인들이 자동 매매가 되면서 가상자산 조종의 폭이 더 증폭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18년, 19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이번 조정 국면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파이와 D파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C파이였기 때문에 중앙화된 업체가 과실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과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중앙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 가상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이런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도 많이 우리가 보아왔던 케이스입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많은 업체들 뭐 리만 브라더즈를 포함을 해서 실제로 재무제 필요가 어떻게 되었는지 굉장히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고 있는 자산들이 가치가 어디서 오는 건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립토에서도 중앙화된 업체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 그 셀시우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디파이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ST 이더의 매도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와중에 아베 같은 경우는 똑같이 ST 이더를 담보로 들고 있지만은 이게 프로토콜 상에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와 셀시우스 탈중앙화된 프로토콜과 중앙화된 이 플랫폼 같은 현상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탈중앙화된 디파이 서비스라는 거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뭐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